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6회 민법 연습 1 제6회 사례 문제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취득시효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하나씩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1번 문제인데요.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상당히 길죠. 이 1문의 1 제1번 문제는 변호사 시험 2016년 제5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했던 문제예요. 그런데 실제 문제에서는 1문의 2로 출제가 됐습니다. 2문으로 출제된 게 아니라 1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실제 문제에서는 배점이 40점이 아니라 35점이었어요. 여러분도 아마 문제를 풀어봤겠지만은 이 문제의 답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아마 되게 막막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의 하나의 배점이 35점밖에 안 됩니다. 35점밖에 안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고 x, y, z 토지가 나오니까 문제가 복잡할 수밖에 없고 답안지 구성 방법도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변호사 시험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 시험 초기 단계에서는 변호사 시험 이제 제일 처음에 변호사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모의 시험을 봤어요. 그때 이제 취득시효에 관한 쟁점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한 문제의 크기가 한 문제가 배점이 뭐 거의 50점 가까이 이런 문제, 40점 가까이 되는 문제들 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변시 초기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크다 보니까 문제화 시킬 수 있는 사례화 시킬 수 있는 문제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채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하나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학생들이 사례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유형이 문제가 세부적으로 잘라지면서 뭐 20점짜리, 25점짜리, 15점짜리, 10점짜리 이런 문제들이 이제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수가 되게 많아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문제 속에 뭐 여섯 문제 내지 일곱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0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1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초기 형태의 변호사 시험을 별로 접해보지 않았고 사례 문제집으로는 접해보다 보니까 문제가 큰 거보다는 문제가 되게 자잘한 그러니까 문제 배점이 크지 않은 문제들만 주로 많이 풀어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5점짜리에서 40점짜리 이렇게 큰 문제의 목차 잡는 방법 그런 부분들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자, 뭐 이제 이런 문제가 근데 어쨌든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큰 배점이 큰 문제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목차를 작성할 건지, 그러니까 다 각각의 쟁점들은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은 그 쟁점들을 꿰어서 전체 일목요연한 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연습들을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문제를 푸는 것과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별도인 겁니다. 문제를 푼 다음에 그 푼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구현할 건가, 목차를 어떻게 잡을 건가 라고 하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X, Y, Z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A가 점유를 개시했죠. 매수를 한 다음에 점유를 개시했습니다. 그 점유 개시한 시점은 85년 4월 1일 날이었고요. 을도 역시 점유를 승계해서 A로부터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95년 4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했고요. 그 다음에 병도 을로부터 X, Y, Z 토지를 매수해서 2005년 7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사안에서 이제 병이
누구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든지 법적인 대처를 취할 때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소를 제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상황에서 각각의 이제 그 취득시효 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취득시효 요건은 일단 뭐 이제 그 A와 을 병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A가 B의 말에 속아서 이제 X, Y, Z 토지를 매수를 했는데 그 매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잖아요. 매매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기 때문에 A의 점유가 A의 그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졌는가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질 수 있지만은 그냥 나중에 사후적으로 계약이 무효임을 알고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안 것만 가지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 점유의 기산점을 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든지 취득시에 관한 일반론적인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들어가서 그것까지 써줄 시간이 있다면은 써주면 좋겠지만은 아마도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오다 보면은 그렇게 기본적인 내용까지 써가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 문제에서 묻고 있는 쟁점을 정확히 써줘서 포인트를 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다른 요건들 뭐 이제 20년간 점유 뭐 이제 이런 요건들은 다 갖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만약에 A 점유, 이제 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해서 주장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병이 이제 A 점유로까지 승계를 한다. A를 다 승계한다라고 한다면은 A의 점유 개시 시점은 1985년 4월 1일 날이니까 취득시효 완성 시점은 2005년 4월 1일 날이 되겠죠. 2005년 4월 1일 날 취득시효 완성이 될 테고요. 만약에 을의 점유만을 승계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럼 취득시효 완성 시점은 2015년 4월 1일 날이 되겠죠. 자, 근데 지금 소를 제기한 날이 2010년 2월 15일 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2015년 4월 1일이 도래하기까지도 한참 시간이 남아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을의 점유만이 아니라 결국은 병은 을의 점유뿐만이 아니라 A의 점유까지 승계해야지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갑은 요 A의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취득시효 완성된 시점은 시효 완성 시점이 2005년 4월 1일 날이 되는 거죠. 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시점에서의 소유자는 완성 시점에서의 점유자는 누구예요? 2005년 4월 1일 시점에서의 점유자는 을인 거죠. 자,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누가 갖게 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될 시점에서의 점유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X, Y, Z 토지에 대해서 갑이 소유자로서 소유권을 또 행사한 측면이 있어요. 그것들 한번 볼게요. 자, 먼저 갑은 X 토지를 정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언제? 2004년 4월 1일 날 X 토지를 정에게 매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Y 토지에 대해서는 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2004년 5월 1일 날 무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한번 사진을 보죠. 2004년 5월 1일 날 무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맞춰줬죠. 자, 그 다음에 Z 토지에 대해서는 기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증여를 하고 2005년 5월 1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 주었습니다. 즉 기는 2005년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분석을 할 겁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이 문제를 읽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씩 문제를 풀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X 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X 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점유자가 을이죠. 따라서 을이 취득시효 을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은 을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사람이긴 한데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할 수는 있지만 점유의 효과까지 승계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병은 독자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점유 완성 당시에 이제 그 청구권자와 관련해서 일단 을만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자가 되고요. 의무자는 누굴까요? 의무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죠. 2005년 4월 1일 날 취득시효 완성됐으니까 2005년 4월 1일 날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정이 소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인 정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는 이 사안에서는 권리자가 누구냐? 청구권자가 을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의무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사람은 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병은 직접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병이 어떠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냐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병은 일단 을을 대위해서 정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겠죠.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됩니다. 즉 을을 대위해서 정에게 을의 명의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병이 첫 번째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병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병은 당연히 을을 상대로 해서 매매 계약의 근거에서 만약에 이제 을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다면은 그게 가능하니까 매매 계약을 근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병은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정을 상대로, 또 병은 매매 계약을 근거로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해설지에 나와 있죠. 채권자 대위권의 요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설지에 나와 있는데 사실 이 해설지의 내용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의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변호사 시험 가서 기술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기술할 만한 시간들이 많지가 않죠. 이렇게 확보가 되진 않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기술할 수 있으면은 뭐 그렇게 기술하면 더 좋겠지만은 그럴 건 아니고요. 대위와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네, 이게 이제 결론 부분에 나와 있죠. 병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정을 상대로 을에게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그렇게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을에게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된 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면 되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X 토지에 관련된 쟁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Y토지에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해설지 같이 참고하면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Y토지입니다.
자, Y 토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Y 토지의 경우에는 지금 무가 근저당권을 취득했죠. 아까 X토지에 대해서 설명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Y토지에 대해서는 무가 이제 근저당권을 취득했다는 점만이 다른데, 일단 이제 X토지와 Y토지의 차이점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X토지와 Z토지 같은 경우에는 정과 기가 소유권을 취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유자의 변동이 있었던 건데, Y토지 같은 경우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입니다.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에는 지금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은, 그러면은 현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Y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병이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 전, 현재 시점이 언제예요? 2010년 2월 15일 날이죠. 이때부터 20년 전이니까 10년이니까 1090년이 되겠죠. 1090년 2월 15일 근처에서 그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데, 2090년에는 A가 점유를 하고 있죠. 자, 그 점유가 승계되어 왔으니까 당연히 병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20년 소급해서 그 기간 동안에 Y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따라서 병은 직접 자신의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병은 일단은 취득시효 완성, 지금 이제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점이 언제예요? 2004년 5월 1일 날 설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취득시효 완성이 되기 전에 무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이 취득시효 완성 되면은,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무의 저당권은 말소가 돼야 되겠죠. 이거를 지금 직접 자신의 점유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지금 어쨌든 최종적으로 취득시효 완성된 시점이 2005년 4월 1일 날이었잖아요. 이제 A의 점유 개시를 기산점으로 삼아도 2005년 4월 1일 날이니까 지금 취득시효 완성되기 전에 무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으로부터 소급해서 20년을 주장하든, 또는 A가 점유를 개시한 시점부터 20년을 주장하든, 어떤 식으로 주장하든 무의 근저당권은 취득시효 완성에 의해서 말소될 수밖에 없는, 취득시효 완성 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이기 때문에 말소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병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병은 Y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아니니까 무에 대한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일단 무는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느냐? 병은 첫 번째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면은, 그럼 병은 누구를 상대로 해서? 병은 무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Y토지에 대해서 병이 주장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작년에도 좀 문제가 됐었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소유자만 변경이 되지 않으면은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간 소급해서 그 시점부터 점유를 하면은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 이제 A설이라고 한다면은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은 당연히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20년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견해는 소유자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중간 처분행위가 있었다면은, 즉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지상권이 설정되거나 그렇게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간 소급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제3자의 지위가 바뀌잖아요. 지금 이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는 무가 2004년 5월 1일 날 저당권을 취득을 했으니까 지금 A의 점유 개시 시점으로 따져봐도 또는 현재 시점으로부터 따져봐도 어차피 무의 저당권은 말소돼야 되는 저당권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사안을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은 무가 저당권을 취득한 시점이 2004년 5월 1일 날이 아니라 2006년 5월 1일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06년 5월 1일 날이라고 생각된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가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의 승계를 주장하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경우라면은 그러면은 이제 아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가 을이니까 병이 을을 대비해서 무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을의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점유자의 입장에서 봐서는 취득시효 완성된 이후에 무가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처분행위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을은 무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으니까 소급해서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을 주장해서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지금 시점으로부터 20년 소급이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무는 취득시효 기간 중에 그 기간 중에 저당권을 취득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병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무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처분행위가 되니까 무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 당연히 이제 소유자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년을 소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는 소유자의 변동 여부와 소유자의 변동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20년을 소급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해설지에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소유자의 변동이 없었던 경우니까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해서 20년 동안 점유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은 그러면은 현재의 점유자가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그런 입장에서 문제를 풀고 있었죠. 그리고 또 이 사안에서는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부터 20년 소급해서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든 아니면 A의 점유 개시 시점을 근거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든 어떤 주장에 근거하더라도 무의 등기는 지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견해를 취하든지 이 사안에서는 문제가 되진 무의 등기가 말소된다라고 하는 결론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병이 직접 자신의 취득시 완성을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 대위의 법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문제가 상당히 좀 복잡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는 차이가 나진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Y 토지 부분은 상당히 복잡하죠. 자, Y 토지 부분에 대한 결론. 그래서 Y토지에 대해서는 소개할 부분이죠. 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병이 취득시효를 완성하기 전에 설정된 것이므로 C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게 아니네요. 여기서 이거 2번 문제네요. 네. 지금 1번 문제 답안지를 잘못 봤네요. Y토지에 관한 1번 Y토지에 대한 청구이죠. 잠깐만요. 네, 그 결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Y토지에 대해서는 먼저 병은 갑을 상대로 해서 자신의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다음에 무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Y토지에 대한 사례 문제 결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Z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죠. 자, Z 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Z 토지에 대한 겁니다. 세 번째. 자, Z 토지에 대해서는 무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언제 취득했습니까? 기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2005년 5월 1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2005년 5월 1일이라는 시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거죠, 기가. 따라서 기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이 2005년 5월 1일 날이니까 취득시효 완성 당시에 점유자인 을은 기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요. 결과적으로 병은 을을 대위에서도 기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겠죠. 이 Z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 해설지에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해설지는 기존의 문제집을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옮긴 내용들입니다. 해설지에 안 나와 있지만은 만약에 갑이 알고서 기한테 증여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경우에는 갑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도 있죠.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을은 갑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테고요. 그걸 이제 병이 채권자 대유권을 행사해서 직접적으로 갑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을을 대위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이제 변호사 시험 들어가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빈 공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결론을 다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 결론을 가지고서 이제 답안지를 써야 되겠죠. 첫 번째 이제 뭐 결론 부분, 그래서 X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Y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Z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논거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 논거를 작성하면서 첫 번째 X 토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두 번째 Y 토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는지, 그 다음 세 번째 Z 토지에 대해서는 왜 이런 결론을 내게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야 되겠죠. 특히 1번 판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공통되는 쟁점들이 있잖아요. 이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공통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첫 번째 1번 X토지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누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가? 뭐 이제 취득시 완성 당시에 점유자가 주장할 수 있으니까 병은 을을 대위해서 정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정은 취득시효 완성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기 때문에 정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쟁점별로 이렇게 쭉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죠.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요. 큰 문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목차지 않는 순발력이 되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에는 시간을 되게 많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큰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기본적인 점수만 얻으면서 눈에 보이는 쟁점들만 기술해 주고서 나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무 막 이 문제 가지고 전체적으로 답안을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가는 시간 부족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다 놓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땐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충분히 좀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공부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이 문제를 딱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겠죠. 당연히 이 문제를 분석하면은. 근데 이 문제를 변호사 시험 가서 풀려면은 순발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법조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하는 게 순발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이 더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논리를 얼마나 잘 전개할 수 있냐가 중요한 것이지 순발력 빨리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순발력이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발력이라고 하는 건 법조인으로서 갖춰야 될 덕목이냐, 꼭 필요한 덕목이냐라고 하면은 그게 꼭 선순위의 덕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근데 그 순발력이라고 하는 게 변호사 시험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어떻게 순발력 있게, 또 순발력이 없다면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의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모의시험 출제가 변호사 시험보다는 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를 이제 출제하시는 분들이 조금 문제 점수를 크게 해서 문제를 많이 안 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큰 문제들이 조금 더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호사 시험에서는 요즘에는 이렇게 큰 문제들이 많이 나오진 않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YZ 토지는 사실 의미가 없죠. X 토지만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지우겠습니다. 자, X 토지에 대해서 A가 점유를 개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를 을에게 매도했고 을이 95년 4월 1일부터 점유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은 일단 변동이 없죠.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갑이 X 토지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문제하고 같은 문제입니다. 자, X 토지에 대해서 C에게 3분의 1 지분을 증여하였습니다. 지분 증여하였고 언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을까요? 지분 이전 등기가 2015년 10월 1일 날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졌어요.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 취득시효가 완성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구하는 날짜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2015년 이후니까 지금 취득시효가 주장할 수 있는 시점은 2005년, 만약에 A의 점유를 승계했다라고 한다면 2005년 4월 1일 날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은 2015년 4월 1일 날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 어느 걸 주장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늦은 날로 기준으로 한번 해봅시다. 2015년 4월 1일 날 했다면은 자, 그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C가 증여를 취득한 거죠.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지분을 취득한 겁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 이후에 C가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점유자인 을은 C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겠죠. 자, 그런데 C는 2015년 10월 1일 관계서류를 위조해서 3분의 2 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됩니다. 서류를 위조했으니까. 자,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3분의 1만 팔았는데 C는 얼마를 가져간 거예요? 3분의 2를 가져간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C의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3분의 2에 대해서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무효가 되겠죠. 3분의 1만 넘겨준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은 무효이기 때문에 여전히 2015년 10월 1일 날 그 소유관계는 어떻게 되냐면은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C는 3분의 2 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의 1 지분을 갖고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기의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갑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냥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3분의 2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3분의 2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분의 2 자체가 이제 다 가능하니까 지금 이 3분의 1 지분은 3분의 1 지분은 지금 C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3분의 1 지분까지 이전해주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나머지 3분의 2에 대해서 이전하는 건 가능하게 되겠죠. 자,
자, 그리고 C에 대해서는 3분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는 취득시 완성을 주장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C의 명의로 3분의 1인 무효인 등기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분의 1인 무효인 등기가 남아있을 때 점유자 을은 직접적으로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을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갑을 상대로 해서 3분의 2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를 청구하고요. 그 다음에 갑을 대위해서 C 명의의 3분의 1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즉 갑을 대비해서 C를 상대로 해서 3분의 1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그래서 C의 3분의 1 지분을 말소해 놓고 그 다음에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 완성을 원인으로 한 3분의 2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를 청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갑의 명의로 3분의 1 지분에 대한 등기가 완성이 되면 이제 회복이 되면은 그러면 3분의 2에 대해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지난번에 뭐 설명도 했었지만은 을이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C를 상대로 해서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3분의 1 지분에 대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느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여기서 이제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것은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말소 등기랑 똑같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금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긴 했지만은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소유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C를 상대로 해서 지분에 대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소유자인 갑을 대위해서만 C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대위에 관련된 문제, 그러니까 뭐 이제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제3자한테 처분했지만은 그 처분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묻는 게 요 2번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1문의 2번 보도록 하죠. 자, 1문의 2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문의 2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소유자였고요. 을이 점유자였습니다. 을은 93년 3월 1일부터 점유를 개시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취득시 완성된 시점은 2013년 3월 1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갑은 A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시점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인 2013년 5월 1일 날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X토지에 대해서 취득시효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였죠. 자, 그런데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A가 이제 갑으로부터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A는 이제 갑에 대해서 8천만 원의 채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채권을 갑이 변제하지 않자 A은행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점유자가 취득시효로 인해서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상황에 놓여 있는데 A은행이 저당권을 실행해버리면은 이 X토지를 취득한 경락인 즉 이제 매수인에게 더 이상 취득시효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을이 이제 갑을 대위해서 A은행에 8천만 원을 변제한 겁니다. 대위 변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위 변제를 했을 경우에 이때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8천만 원을 변제를 했잖아요. 갑 대신에. 그러니까 갑은 이제 채무가 사라지는 이득을 얻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이나
사무관리가 성립하게 되면은 을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 그 비용을 갑한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겠죠. 자, 먼저 사무관리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부당이득이 설립하려면은 이제 을한테 손실이 있어야 되고 갑한테 이득이 있어야 되죠. 갑은 물론 자신의 채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지만은 이 근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설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이 근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가 소유자가 자신의 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은 저당권에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기가 부담을 안는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8천만 원을 변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을이 손실을 입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그 8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했지만 그 대신에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적 부담이 사라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득과 손실 부분에서 손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관리로 인한 비용상환 청구권인데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채무를 변제하는 것, 즉 갑이 A한테 갚아야 될 채무를 을이 대신 갚는 것은 갑이 해야 될 사무를, 타인의 사무를 을이 대신한 것이 아닌가라는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지금 아까도 부당이득 부분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을은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에 부담 있는 상태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그 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은 을 자신의 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을이 저당권을 말소시킨 것은 갑의 사무를 대신 이제 관리해 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고요. 사무관리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을이 사무관리 과정에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그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배점이 20점 정도 돼 있죠. 근데 사실은 20점으로 하기에는 조금 점수가 많은 듯한 느낌이 들고요. 한 15점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전체적으로 100점을 맞추기 위해서 20점을 배점을 했는데 실제 만약 문제라고 한다면은 한 20점보다는 한 15점 정도가 알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문의 2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는 이제 그 근저당권 설정과 상관없이 2013년 10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됐으니까 2013년 10월 1일 을은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를 제기했는데 소장 부본이 10월 7일날 소장 부본이 도달을 했죠. 소장 부본 소를 제기한 날 소장 부본이 도달한 날 이날 자체는 큰 의미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을이 갑을 상대로 해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를 합니다. 병에게 매도를 해요. 자, 그러면은 병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은 이제 을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의 시점인 거죠.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소유자가 처분행위를 하면은 그 처분행위를 한 자에게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예외적으로 갑과 을 사이의 처분행위, 매매 계약이든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즉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병은 유효하게 처분행위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그 병에 대해서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병한테는 주장할 수 없지만은 을이 갑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이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자,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갑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았느냐 여부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갑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알면서도 X부동산을 병한테 처분했다면 그것은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제 을의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지위 자체를 이제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X 토지에 관련된 이제 시가상당액 불능 당시에 시가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불법행위는 성립하는데 채무불이행은 성립하느냐? 채무불이행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갑이 을한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있지만은 그런 의무가 법상으로 인정이 된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 같은 게 성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갑은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보배상을 지지 않아요. 전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 이게 채무불이행 책임 이제 판례에서 설명하는 것은 취득시효로 인해서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를 본다면은 만약에 이 경우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고의과실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누가 입증을 해야 돼요? 채무자가 스스로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즉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을이 소유자인 갑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걸 알면서 X 부동산을 X 토지를 병한테 처분했다라고 하는 점을 을이 입증해야 돼요. 자,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자기 소유물을 파는 것 자체가 그걸 뭐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손해가 갔다 할지라도 그건 뭐 자기 소유권 행사하는 거니까. 하지만 갑이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자기 소유물을 처분한다라고 하면 그건 얘기가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불법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을 누가 입증해야 되냐면은 을이 입증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면은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될 채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와 뭐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 입증 책임이 이제 반대니까. 자, 그러니까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처분하고서 내가 소유물을 처분한 것이 나한테 잘못이 없다,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갑이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제 그 논리 자체를 취득시 완성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록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전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라고 판례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 네 가지 네 개의 문제를 취득시효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특히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가 긴 문제여서 여러분들이 조금 답안지 쓰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다 보면은 쟁점이라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가. 그 쟁점들이 사실은 하나의 목차가 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거 부분이 있는데, 이 논거들이 이제 이렇게 단락별로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사실 여기다가 번호만 붙이면 이게 이제 목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단락 하나하나가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쟁점이 3개면은 목차가 3개 있으면 되고요. 물론 이제 앞에 그 문제의 소재하고 결론까지 붙으면은 목차가 5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변호사 시험 같은 데 들어가서 시간이 없고 막 바쁘다 보면은 앞에 뭐 문제의 소재라든지 결론 부분 다 집어치우고 가운데 그 쟁점을 중심으로 본문의 내용만 기술해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제 35점짜리나 40점짜리 되면은 쟁점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이제 이 설명의 단락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많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아지면은 또 다시 이걸 묶어서 상위 목차를 만들고요. 또 이걸 묶어서 상위 목차를 만들고 뭐 1, 2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목차 이름을 붙여가지고 하위 목차를 만드는 이런 식의 목차 구성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설명해야 될 사항들, 쟁점들이 뭐 6개냐, 7개냐라고 하는 그 쟁점들, 이제 그것도 사실 쟁점들도 세부 쟁점이 있을 수 있고 뭐 상위 쟁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봤을 때 쟁점의 덩어리들 있잖아요. 그 쟁점의 덩어리 하나하나가 목차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쟁점의 덩어리들이 많으면은 그 쟁점의 덩어리들을 몇 개씩 묶어서 또 상위 목차를 만들면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만들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목차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이 그 하나의 단위가 되는 쟁점들 그런 쟁점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쟁점들을 뭐 정확하게 몇 개 쭉 나열해서 이제 다시 뭐 그룹핑하거나 그러니까 묶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연습들을 계속 해봐야 되겠죠. 비록 이제 큰 문제들이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큰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큰 문제에 대비하는 연습들도 조금씩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큰 문제 대신에 작은 문제 하면서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큰 문제 연습하는 것처럼 연습하면 좋겠죠. 이제 그런 연습이 계속 반복되면은 나중에 변호사 시험 가서 이제 정신없이 문제를 풀다가도 여러분들이 이제 평상시에 이제 그 목차를 설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목차를 이제 분류하는 방법에 대한 연습이 돼 있으면은 변호사 시험 가서 은연중에 그런 연습된 그런 그 흔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다음 주 오늘 이제 학교에서 비상대책 회의가 있었나 봐요. 다음 주 20일 날이 월요일 날이죠. 그렇죠.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그 대면 강의 금지한 거 그걸 연장할 건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 중간고사를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만약 중간고사를 보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